저는 1952년생이고, 이제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은 땅끝인 해남군 송지면이 저희 부친의 또는 할아버지의 이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면서 광주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초등학교를 광주 서석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 다닐 한 3학년 무렵에 이제 부모님도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족이 살게 되고 그래서 서석초를 졸업하고 서중 1고 전남대 그렇게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제 뭐 아무 그런 생각이 없이 다니다가 고등학교 1고에 입학을 하면서 그 선배들 권유에 의해서 독서 서클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독서 서클이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 말하는 사회과학 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때가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68년 무렵인데 그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은 조금 출판이 됐던 것은 뭐냐면 4.19 나고 나서 5.16 나기 전까지 출간이 됐던 책들 그때 조금 반짝해가지고 출간된 책 다시 말해서 그 리슨 양키 시라이트 밀즈라는 사람이 쓴 리슨 양키라는 책도 그때 이제 4.19 직후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의 책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왔던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미국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말고도 이제 많은 책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책을 읽고 토론회를 했는데 헤르만 헤세라거나 뭐 그런 책들도 있고 그랬는데 다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만 한 게 아니라 여름 방학이 되면 농촌봉사 활동을 나갔어요. 농화를 나갔는데 시골에 가서 뭐 방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농촌 일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방학이 막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연탄이 주로 이제 각 가정에서 다 연탄 뗄 때였는데 연탄 배달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그 비용으로 농촌봉사 활동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탄 리어카를 끌고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친구들 집에 다들 연탄을 떼야 되니까 그 집에 가서 많이 그렇게 팔기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간지 판매도 해서 돈을 모아서 농촌봉사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좀 말하자면은 민주화에 대한 의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죠. 더더구나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활동했던 독서 모임은 저희들 위에 한 10년 위에 선배들부터 내려온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독창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고 선배들이 쭉 여름방학이면 농활 활동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선배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되면 방학 때 내려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교사가 문병란 시인 또는 그 김용근 선생이라고 저희들 이제 역사 교사였는데 그 김용근 선생은 5.18 때 구속이 되셨습니다. 제자들 윤환봉 씨나 정용화 씨가 도피를 해왔기 때문에 왔는데 그걸 신고할 수가 없죠, 스승으로서. 그래서 숨겨줬다고 그래가지고 범인 은닉 혐의로 5.18 때 구속당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이전에 일제 때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지도 교사로서 저희들하고 토론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저희들한테 미쳐서 저희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2 때 삼성개헌 삼성개헌을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개헌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반대하려고 하는 시위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발각이 돼서 못했지만 그런 준비라거나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 그런 그 독서 토론이나 이 활동을 굉장히 말하자면은 선생들은 우려했겠죠. 그래서 앞장서서 그걸 못하게 막고 심지어 이제 심하게는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 뭐 학생들을 구타하고 하는 그런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생들을 퇴진시키라는 그런 그 말하자면 퇴진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강당에 전체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교사들은 정치 교사로서 퇴진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운동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심정은 그러니까 아까 그 일고 다니면서 서클 활동을 할 때 이제 그 저희보다 바로 1년 위에 선배가 그 고하석 씨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독서 토론 하면서 거의 뭐 날마다 만나다시피 이렇게 학교 끝나면 집에도 가고 그런 와중에 말하자면 삼성개헌 반대 모의도 하고 그런 와중에 그때 이제 그 김정일 선배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고하석 씨하고 같은 이제 집에를 놀러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죠. 김정일 선배를. 그러다가 71년 초에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진학을 못하고 재수 3수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71년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가 그 저희 광남 그 향토방 선배들 중에 이제 정상용 씨나 이양현 씨 같은 선배들이 전남대를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도호국단 제도가 있어가지고 교련을 가르치고 할 때 그 전남대에서 교련 반대 시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학생 시위에 대해서 무슨 잡아가지고 구속을 시킨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위를 하게 되면 주동자들 뭐 정하게 처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잡아갖고 군대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군대 제대를 하고 나오면 다시 복학을 하고 그렇게 조금 말하자면은 좀 시국이 좀 싱숭생숭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1971년 전후에서 그런 무렵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3수를 하는 과정에 이제 1973년 함성지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72년도에 함성지를 뿌리고 했었는데 73년도에 이제 잡혀 들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어디가 있었냐면은 우연찮게도 지금 광주 법원 앞에 지산동에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와서 법원 정문까지 가면 한 5분? 이게 이제 저희 집이 거기였는데 소위 함성지 사건으로 재판을 하면은 저와 주변에 이제 말하자면 가까운 선후배들 이 사람들이 그 가서 재판장에 가서 방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만났던 김정일 선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도 50년 가까이 지내는 이강 선배라거나 또는 박성무 선생님이라거나 이런 분들을 법정에서 뒷꼭지부터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면서 때로는 서울에 가서 이렇게 몇 달간 또 공부를 하다가 광주를 내려와 있다가 했을 때 그 무렵에 그 봉심정은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양림동 휴먼시아에서 저기 백운동 쪽으로 빠지는 지금 그 길의 뒤편입니다. 지금
지금 봉선동으로서 광주의 최고 그 집값이 오르는 호가를 하는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그때는 들판이었습니다. 야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봉심정을 가려면 방림로 5번 정점, 그러니까 지금 3일 아파트 있는 쪽, 거기까지만 버스가 다니고 거기 들판이라 버스가 안 가요.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봉심정까지 갔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김정일 선배의 집이 밑에가 있었고 봉심정이 바로 위가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이제 뭐 그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좀 편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반정부에 관련된 발언이나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말하자면 주변을 의식을 많이 했어요. 도청을 당할까, 저놈들이 감시를 할까,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봉심정까지 가면은 거기 주변에가 산이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덜어졌기 때문에 봉심정에서 좀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봉심정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심정까지 찾아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토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3년도에 이제 그 함성지 사건 재판이 73년 말에 이제 거의 끝납니다. 2심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박성무 선배는 무죄를 받고, 이강, 김정길 선배들은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석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73년도에 그렇게 지나고, 근데 73년 이제 그 함성지 사건 이전에 제가 빠쳤는데 1972년에 소위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나서 함성지 사건은 전국 최초로 그 유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내용의 유인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71년 무렵에는 교련 반대 시위 같은 게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72년에 소위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위축도 됐지만 그 불만은 아주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함성지 사건이 나서 이제 재판을 치렀고, 그게 이제 함성지 사건은 사건이지만 이 광주에서 전남대 사건이지만 서울이랄지 이런 데서는 유신 이후에 그 쌓인 불만이 아주 팽배해가고 있는 게 73년 겨울입니다. 그래서 73년 겨울쯤에는 저희들이 모여서 울분을 토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데 노래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래 자체도 울분을 토로할 그런 노래도 못하게 했었고, 그래서 73년 말쯤에 이제 저는 안 되겠다, 재수 3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꼭 어디를 입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74년 초가 되니까 74년이 돼서 제가 이제 전남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 동기들이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무렵에 저는 1학년으로 이제 늦게서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74년도 입학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3년 겨울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학생들이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민주화에 대한 의식이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팽배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서울에서도 전남대하고 연결 시도를 했고 다른 뭐 경북대나 다 연결 시도해서 이게 나온 게 1974년 4월에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로 봐서는 74년 3월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기 전부터 물밑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 전남대 윤환봉 선배나 김상윤 선배는 서울 쪽에 이제 뭐 나병식, 이철, 뭐 황인성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참이었고, 저는 74년 막 1학년에 입학을 했지만 바로 이제 그 준비하던 팀 쪽에 바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맡았던 것은 소위 일고 후배들, 아까 그 나왔지만 제가 그 광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광랑 후배들이 일고가 있어서 일고 후배들도 전남대나 전국적으로 시위를 동시에 하게 되면 일고도 함께 해볼 생각을 가지고 후배들하고 접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좀 상당히 좀 두드러맞고 고초를 좀 겪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전남대에서 일고책과 그다음에 이제 유인물을 만들 때 제가 그 등사하는 거 요즘은 잘 모를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요건 이제 작은데 팔절지에다가 말하자면은 빼곡하게 이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죠. 박정희는 어떻게 독재를 했고 뭘 잘못하고 어쩌고 한 것을 팔절지에 이걸 유인물을 만드는데 밑에는 그 철판에다가 고울필로 이 기름 종이에 베껴서 콕콕 눌러서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름 종이를 놓고 등사판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손가락이 아파요. 근데 그 팔절지 하나를 다 쓰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좀 내가 글씨 잘 쓴다 그랬고 선배들이 너보고 유인물 만들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유인물 만들고 그 유인물 책과 일고책으로 제가 이제 그 민창희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까지 끌려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를 끌려간 것도 그때 당시에는 긴급조치 위반자들은 군법에 의해서 다루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인데 저희들은 용산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로 끌려가서 조사받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광주에서 다 서대문 교도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1심이 끝나고 항소심 때 안양교도소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 끝나고 나서 대법 재판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상고 포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광주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거의 저희들이 구속된 지 한 11개월쯤 만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클 활동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고 다니면서 광랑이라는 독서 서클 활동을 했었고 그 뒤로는 재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건 없었고 근데 이제 민창현 사건으로 75년 초에 출감을 하고 나서 전대에 있는 조직들이 다 말하자면은 그 교양 독서회라고 있었던 조직 그 멤버들이 전부 다 잡혀 들어가서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 다시 후배들을 만들 서클이 필요하다고 싶어가지고 75년 초에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사건이 나니까 제적만 당하고 복학은 안 된 상태지만 학교를 들어갔죠. 들어가서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서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서클이 이제 메시아라는 서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후배들은 정등용이라거나 이세천이라거나 저희들보다 한 3, 4년 밑에 그런 남학생, 여학생들을 모아서 서클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 이름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 지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라는 서클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75년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머지않아서 이제 긴급조치 9호가 발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긴급조치 4호 위반자들은 나와가지고 굉장히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말하자면 좀 풀어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욱 이제 탄압을 하기 위해서 긴급조치 9호를 발령을 해가지고 75년부터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 당할 때까지 한 4년여 동안에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된 학생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대에서 제가 메시아라는 서클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와중에 긴급조치 9호가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점점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림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의 활동과 그런 서클 활동을 연결시킬 생각으로 양림교회를 나가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양림교회 청년을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한 교회의 청년회만이 아니고 타 교회, 무슨 계림교회라거나 또는 또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몇 개의 같은 그런 교회 청년회 활동들이 연합해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기청 청년회 또 이제 그게 서울하고 또 연결시켜 가지고 교회 통합 운동을 하는 EYC 활동 또는 KSCF 활동 등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봉심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활동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들 그 1박 2일 가는 거 있죠. MT 가듯이 그 2박 3일은 못 했지만 봉심정 가서 하룻밤 자면서 MT 비슷하게 어느 서클이든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럽니다. 정확히 이제 언제 내가 가서 뭘 했다 이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한 서너 명, 너댓 명이 가서 밤새워서 좀 할 얘기가 있다. 그럴 때는 봉심정에 가서 후배들과 같이 그런 얘기도 하고 때로는 선배들하고도 같이 했고 나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민청리 사건으로 갔다 나온 선후배들이 이쪽 저쪽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나 말고 민청리 사건이 연관됐다 나온 이강 선배나 또는 나상기 선배 같은 분들은 이제 농민의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농민들하고 거기 가서 이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다방면으로 봉심정을 그렇게 활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주로 그때 이제 75년에 이제 민청리 사건으로 석방된 이후로 5.18에 나기 전까지 79년 초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왜 취업을 하게 되냐면 도저히 이제 가정에 제가 이제 큰 장남이고 아버지는 실직 상태고 그리고 동생들은 있고 그래서 직장에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9년 초에 이제 직장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75년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정보과 형사들이 맨투맨으로 하나씩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내 전대 내의 서클 활동에도 연계가 되고 또는 바깥에 있어서 교회 활동에도 연계가 돼서 정보과 형사들이 저보고 이제 똥파리라고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쪽 행사에도 끼어 있지 저쪽 행사도 끼어 있지 여기저기 날아다닌다 해서 똥파리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런 와중에 77년인가 8년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목포에서 이제 1박 2일로 아마 교회 청년회 무슨 행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 문제점이라거나 부당함이라거나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뿌려졌던 유인물들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집에 이렇게 숨겨놨던 유인물들 그런 것을 이제 모아 가지고 제가 가방에 넣고 목포에 이제 무슨 교회 했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서 1박 2일 몇백 명이 모여서 청년들이 이제 행사를 하니까 가면은 읽어주기도 하고 하려고 그것을 가방에 넣고 버스를 타고 목포를 내려갔는데 목포 터미널에서 이제 불신검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들이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목포 경찰서 정보과로 끌려가가지고 그때가 하여튼 겨울철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저 정보과 사무실에 그 연탄 난로를 이렇게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보 과장, 정보 계장인가 과장인가 하여튼 그 연탄 집게를 가지고 나를 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본격적인 취조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때 그 사람 한 얘기가 내가 빨갱이를 잡으려고 목포 앞바다를 10리길을 물속을 끼어 다닌 놈들인데 너희들 나쁜 놈들이 빨갱이라고 그러면서 연탄 집게를 또 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이제 저희들 관할이 그때 당시에는 광주에 동부서하고 서부서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대는 서부서 관할이었기 때문에 서부서로 이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 경찰서장 차로 광주 서부서로 옮겨와서 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고 보니까 사실은 뭐 혐의점이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긴급조치 위반에 뭐가 있냐면 불온한 유인물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소지 또는 배포 남한테 준다거나 이게 처벌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아주 중죄도 아니고 가벼운 이제 혐의였기 때문에 서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저를 유치장에도 안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말하자면 신문이 애매하잖아요. 영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애매하니까 그때는 물론 불법 구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장이 없어도 그냥 유치장에 넣고 그랬는데 저를 안 넣고 자기들 판단으로는 이게 혼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집어넣고 여관에 가서 재우더라고요. 그러면 여관에 가서 재우면 저 혼자만 잡니까? 도망가 볼지 모르니까 형사 붙여가지고 같이 자죠. 그리고 저녁에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여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유치장에 안 넣고 다시 정보과 사무실로 와요. 그래갖고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루는 놔뒀다가 점심 때 밥 먹이고 저녁 때 되면 또 이용원으로 데리고 가서 자고 일주일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국정으로 바뀌었죠. 그때는 중앙정보부. 그리고 이런 시위 사태를 다루는 것이 중정 6국이라고 하는데 6국에서 지금 오다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속을 시킬지 어쩔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을 그 안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일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회 청년 활동도 했고 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랄지 교회 청년들이 와서 석방하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게 압력이 좀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인물 사건이 이거 별 사건은 아닌데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요. 그때 당시를 겪어보면 이게 국면이 있습니다. 아주 센 국면이 있고 부드러운 국면이 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국면이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됐어요. 근데 아주 막 잡아넣고 막 할 국면이었으면 저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유화 국면이어서 구속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봉심정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시내에서 상당히 외딴 곳이었고 민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김정기 씨 집하고도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밀한 대화를 좀 나누고자 할 때 그럴 때는 꼭 그 봉심정에 가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다방이나 막걸리집이나 자유스럽게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항시 말하자면은 정보부 직원들이 저희들 감시도 했었고 언제 도청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뭐 또는 가정집에 일반 전화도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전화 자체가. 그래서 그 통신 감청은 생각할 수 없었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놈들이 도청해서 듣지 않느냐 하는 걱정들이 항시 있었는데 봉심정은 상당히 외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저 얘기하다가 밤에 이제 그 화장실을 갈 때 물론 화장실가 있지만 일부러 저만큼 떨어진데 산속이니까 사람 놓고 하니까 일부러 그런 데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혹시 그가 숨어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래서 봉심정이 그렇게 외따로 있었고 또 부모님들하고 그 김정길 선배의 부모님들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드는데 저희들이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 하는데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흔적은 없어졌지만 복원해서 그걸 남겨두고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